우리 동처사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동처사 오늘이 5차 워크숍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현재 코스고 다음 주일은 강의하고 수료식 하겠습니다. 두 달 이렇게 다섯 번째죠. 지난번까지는 스캔법인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강의는 국소성 간 질환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사실 슬라이드 보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못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또 중간에 코멘트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발표하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 박수연 학생이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큰 소리를 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소성 간질환 초음파 진단을 맡은 경북의대 3학년 박수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국소성 간질환입니다. 국소성 간질환은 공간을 점유하는 종계 질환을 의미합니다. 국소성이란 말은 미만성 간질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미만성 간질환과 같은 경우에는 간 실질 전반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병변을 얘기하는데 예로 들자면 리버시로시스나 아니면 패티리버가 이 미만성 간질환에 해당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 국소성 간질환 중에서도 또 양성 간질환과 이제 말리그넌트 칼시노마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비나인을 강의할 예정이고 그 비나인 중에서도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입혀놨는데 이 5번까지의 그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빨간색으로 입혀놓은 간 낭종과 간 혈관종은 나머지 세 개의 질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더 높은 질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간 낭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간 낭종과 같은 경우는 생기는 원인은 바이얼 옵스트럭션에 의한 바이얼 덕트의 딜라테이션이 생기는 발병 기전이 되고요. 일단 간 낭종에 일단 저희는 초음파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간 낭종의 초음파적인 소견을 본다면 안에 이제 장액성 액체로 차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 빔이 100%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는 무에코성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바깥은 에피셀리얼 셀들로 이제 월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sharply defined 월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도 상당히 뚜렷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 아까 빔이 투과되기 때문에 이 후방 음영 증강 어쿠스틱 인핸스먼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모양은 이렇게 스페리컬하거나 아니면은 타원형의 오보이드 쉐입이 됩니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 간 낭종의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헤모리지 인펙션, 럽처, 네오플라즘이 있고 이 중에서도 헤모리지가 제일 출혈이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데브리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간 낭종 원래 자체는 심플시스트라서 안에 아까 앞에서 봤던 초음파처럼 되게 깨끗한 모에코성인데 이렇게 헤모리지나 아니면 인펙션이나 럽처 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데브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와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에 의한 이런 격막인지 아니면은 간 낭종의 컴플리케이션에 의한 그런 건지 감별을 해줘야 합니다. 넘어가 주시고, 네, 단순 낭종, 간 낭종의 이제 증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간 낭종의 지금 USG고 이거는 간 낭종의 CT 사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입혀놓은 것이 조금 이제 간 낭종의 초음파 소견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입혀놨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무에코성의 낭성 병변이 있고 그다음에 낭종벽 비구나 경막 내부 무에코 찌꺼기는 보이지 않고 깨끗하면서 그다음에 후방에 음양 증강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초음파가 단순 간 낭종의 합당한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근데 이 낭종을 전이랑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낭종은 무에코나 좀 하이포에코익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팬크라틱 테일 캔서가 있어서 이 팬크라틱 테일 캔서가 이게 전이가 되면 이렇게 무에코성이 이제 하이포에코익한 그러한 노듈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메타스테시스인지 아니면 심플시스트인지 왜냐하면 두 개 다 어쨌거나 하이포에코익하게 이렇게 깨끗한 마진으로 보이니까 감별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컨벡스 프로브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컨벡스 프로브로 본 거고 이거는 리니어 프로브로 본 건데 컨벡스 프로브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디가 병변인지 지금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고주파 선형 초음파상 리니어 프로브로 보았을 때는 후벽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낭성 병변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전이가 아니고 낭종이라는 것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제가 앞에서 간 낭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간 낭종을 이제 주증성으로 질환의 다낭성 간질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낭성 간질환과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요. 당동안이 퇴화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자라서 생기는 거니까 어쨌거나 컨제니탈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PKD인 성인형 다낭신을 70%에서 이제 동반한다고 합니다. 넘어가 주시면 이제 그 다낭성 간질환의 초음파 소견 그리고 CT 소견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심플 시스트들이 엄청나게 멀티플하게 다낭성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건 이제 CT 사진인데 이거 이제 간에 다낭성이 있는 것도 보이고, 이게 지금 키드니인데 키드니에도 이렇게 지금 다낭신 질환이죠. 낭종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질환은 담관과호종입니다. 담관과호종은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아노말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원시당간이 생기면, 우리가 태아시기에 원시당간이 생기면 이게 주당간으로 이어져가지고 주당간으로 이렇게 빌리어리 트랙트를 뻗어나가는데, 이 주당간 외에 그냥 이렇게 조금 당간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남아있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노말리가 아닌 경우에는 퇴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당간에 연결되지 못한 그냥 일부 렘넌트한 빌리어리 바이얼덕트들이 포타트라이드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이제 렘넌트한 바이얼덕트의 딜라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담관과호종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간 낭종 같은 경우는 바이얼덕트의 딜라테이션으로 생긴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이얼덕트의 딜라테이션이 퇴축되지 않는 담관들이 바이얼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빌리어리 하마토마이고, 이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결국 본 메이언버그스 컴플렉스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초음파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게 되게 작은 빌리어리 하마토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에코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에코가 정말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그 간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마치 이것이 만성 간질환을 의심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성 간질환과 그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넘어가 주시면, 이것도 빌리어리 하마토마인데 이렇게 막 매우 고에코의 이런 매우 작은 노즐들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으니까 마치 만성 간질환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증례를 보면은 실질적인 간의 그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질병이 아니고 그냥 아노말리이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리버 시로시스 같이 뭐 진짜 만성 간질환이었으면 간 기능 검사에서 이런 OTPT가 정상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리어리 하마토마의 증례를 하나 더 살펴보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코멘트 하나만 더 할게.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결국 원시 당간이 퇴축되죠, 남아 있거든요. 그 아주 작은 시스터일 경우, 우리가 시스터로 인식되려고 하면 초음파상에서 직경이 3mm 이상 돼야 돼요. 3mm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초음파 빔이 시스터 안에 들어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코메테일 에코를 만들거나 또는 점상 고에코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쪽에도 보면 점점이 있고 뒤에 시스터 뒤에 그 고에코의 코메텔 에코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빌리어리 하마토마의 시스터는 또 큰 시스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시스터도 보이고 점상 고에코도 보이고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큰 시스터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 자체는 굉장히 코스하고 마치 간경화나 간염처럼 보인다. 근데 문제는 간기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설명했듯이 간기능도 다 정상이고 리버의 컨피규레이션 형태는 완전 정상이죠. 그래서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컨제니탈하게 아노말이고 임상에서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어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질환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건 간 낭종이었고 시스트였고, 이번에는 앱세스 간 농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간 낭종과 간 농양의 잠깐 간별점을 설명해 주자면, 어쨌거나 낭종은 그냥 물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양은 앱세스잖아요. 얘는 일단 인펙션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펙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농양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스테믹한 증상들도 있을 거예요. 피버와 같은. 일단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나머지 초음파의 소견에서의 간별점은 앞으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 농양과 같은 경우는 역시 인펙션이기 때문에 어떤 인펙션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 감염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의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파이오제닉한 리버 앱세스, 아메바이알 리버 앱세스, 그 다음에 진균, 주로 칸디디아시스인 경우가 많은데 진균성 간 농양, 그 다음에
결핵성 간농양, 결핵균이겠죠? 간농양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농성 간농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농성 간농양과 같은 경우는 주로 원인균이 대장균 이콜라이거나 아니면은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연쇄상구균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담도를 통한 감염이고 간문맥을 통한 감염은 주로 이렇게 충수돌기염이나 아니면 개실염 바이버티큘라이티스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요 첫 번째에 있는 거고요. 가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농성 간 농양인데요. 먼저 간 농양의 그 초음파적인 소견을 먼저 보시자면 제가 약간 조금 이제 그 해설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첨부를 한 게 바로 불규칙하다는 건데 앞에서 심플시스트 같은 경우는 경계가 되게 동그랗게 되게 깨끗하게 샤프리한 말진을 띄었더라면 이제 앱세스와 같은 경우는 경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내부 에코가 비균이랍니다. 뭐 안쪽에 좀 약간 뭐 지저분하게 데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이 이제 좀 지저분한 그런 비균이란 내부 에코를 가지는 종괴성 병변이고요. 종괴벽은 두껍고 내부에 경막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를 보시자면 이것은 화농성 간농양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봤던 담도를 통한 감염 첫 번째였었죠. 제일 많은 모스트 커먼한 코즈였는데 그 중에서 샌딩 콜란자이티스에 의해서 이제 그 감염이 일어나서 화농성 간농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CBD에 그 염증이 생긴 콜란자이티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간 농양이 생겨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그 간 농양이 형성된 것이 보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리어리 스톤에 의해서 그 담석이 생기니까 그 위로 이제 그 감염이 되어서 이제 그 간 농양이 생긴 경우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스톤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요게 앱세스입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한 감염입니다. 요거는 이제 충수돌기염 앞배에 의해서 생긴 간 농양인데 여기 보시면 CT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간에 이렇게 간이 아니고 그건 앞에 있는 부분. 아펜딕스의 압세스고 위에가 간. 요게 간 농양. 간 농양들이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그렇죠. 그게. 네, 이렇게 간 농양들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CT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좀 보면 아까 심플시스트에 비해서 좀 확실히 이게 마진이 분명하긴 하지만 좀 불규칙한 이런 마진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이거는 담낭염에 의한 이제 그 간 농양인데 여기 보면 지위에 멀티플 이렇게 스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멀티플 스톤에 의해서 이제 담낭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감염원이 돼가지고 이제 간 농양이 생기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 농양의 또 다른 그 간 낭종과 또 다른 간별점 중 하나가 간 농양은 이렇게 그 경과의 그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그 경과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적어놓은 것인데 일단 초기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성 병변이 보입니다. 이 고에코성 병변이 보이는 이유는 염증세포의 침륜이 있어서 이 염증세포가 이제 그 초음파빔을 반사시킴으로써 고에코성 병변이 보이고 이제 그 점점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간농양의 그 경과가 진행함에 따라서 플루이드 콜렉션이 되고 이렇게 플루이드가 차면은 내부 에코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루이드는 초음파빔을 다 투과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진행해가지고 이제 액화되게 되면은 마치 꼭 심플시스트처럼 심플시스트는 단방성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방성 혹은 다방성의 불규칙한 벽을 가진 무에코성 또는 저에코성 병변을 가지게 되고요. 역시 액화가 되었으니까 아까 심플시스트에서 그랬지만 후방 용량 증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이제 간농양의 고에코를 보이는 경우는 출혈이나 찌꺼기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빔을 반사시켜서 고에코를 보일 수가 있고 또 제가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공기가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한 고에코와 후방용량 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거는 초기고요. 보면은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고에코성의 간 농량이 보이고 있고 점점 진행을 해서 보시면 여기는 무에코의 간 농량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안에 지금 많이 액체들이 액화가 된 거죠.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고 그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액화된 무에코성의 간 농량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낭종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던 계속 그냥 무에코이겠지만 간 농양과 같은 경우는 얘는 열도 나겠지만 시스테믹 인펙션이니까 이렇게 뭔가 진행되는 경과가 있는 이러한 초음파상을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넘어가 주시고 네, 그래서 액화 정도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결국 같은 설명인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지금 고에코가 척에 이렇게 고에코가 보이고 이제 저렇게 우측 초음파상은 급성기 간농량 초음파 그러니까 염증세포 침륜에 의해서 고에코가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그 좌측 초음파상은 액화가 완료된 만성기 간농량 초음파상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공기가 있어서 이제 뭐 후방 음량의 감색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공기가 이제 간 농량에 공기가 차 있는 거고 CT에서는 저희가 흔히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하죠. 이게 에어가 있어서 공기가 차 있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봅니다. 이렇게 고에코가 보이고 그다음에 공기가 반향되는 굉장히 더티한 섀도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공기에 의한 아까 간 농량이 지금 공기가 차 있구나 리버 앱세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이제 간 농량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간 농량이 저에코성 병변을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과 무정복부 둔통과 같은 무언가 또 뭔가 이렇게 시스테믹한 그런 그 있죠. 그 심텀이 있죠. 간 농량이니까. 네, 그리고 CT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지금 보이고 있고 얘는 그래서 이게 지금 간 농량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카테터 해가지고 그 드레이니지 하는 그 농량이 밑에도 또 있어요. 위에도 있고 CT 상에도. 요거는- 그것도 그렇죠. 네네. 예, 그거는 덜 머추레이션이 덜 되는 거고, 네. 그거에는 머추레이션 많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메바성 농량입니다. 요즘 뭐 많이 아메바성 농량이고요. 그 원인균은 아메스톨리티카에 의한 것이고 주로 경로는 이제 대장염이 있으면 문맥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문맥이 주로 우측에 블러드 플로우가 우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발성이고 무기압에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가 단발성이고요. 그다음 초음파 소견으로는 단일 단방성 간피막과 인적 간의 이상 소견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것만 딱 봐서는 이것도 되게 간 낭종이랑 좀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일 단방성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간피막과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농량이니까 간의 이상 소견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 이것이 바로 그 아메바성 농량인데 보면은 일단 단일이고 단방성이고 지금 간 이게 피막인데 피막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얘도 어쨌거나 단방성이고 안이 지금 그 장액으로 그러니까 저기 장액은 아니고 그 액화가 되어가지고 괴사가 되어서 액화가 차 있으니까 그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예, 아메바성 간 농량은 내가 레지던트 할 때 경북대학병원에 늘 환자가 있어요. 늘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메바 병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경대병원에 그 우리 그 병동에 옛날에 장티부스 환자 입원해 있는 병실이 있고 그 간 농양 환자들은 매일 입원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 정도로 흔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있는 게 해외 여행자라든지 또는 우리 면역 저하자 이런 환자들이 아메비 옵세스를 생길 수 있는데 거의 못 볼 거예요. 우리 때는 너무너무 많이 받고 드레인이 많은데 그 안에 해보면 퍼스가 엔초비 페이스트 빵 찍어 먹을 때 그런 초콜릿 뭐 페이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엔초비 페이스트가 나와가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네. 그 다음은 진균성 농량입니다. 사실 진균 자체는 곰팡이니까 곰팡이가 일반적인 사람에서 잘 걸리진 않고 주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 뭐 당뇨병 환자, 백혈병 환자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환자 이런 환자에게서 많이 걸리겠죠. 대부분 캐니디아시스고 그 다음에 3에서 10ml 크기의 작은 다발성 농량으로 많이 생기고요. 초음파 소견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흔한 건 유니폼이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 밀비지밀이나 뭐 불사인 같이 이렇게 안에 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안쪽에는 등에코고 그 바깥에 이렇게 저에코라서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마치 그런 표정량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 스테이트에서는 에코제닉 위즈 섀도잉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요게 지금 요거랑 요거 일단 요게 지금 그 황소 농량 같이 안에는 지금 무에코 바깥에 조금 더 고에코의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는 농량이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지금 농량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농량이 그렇지.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 네, 다발성으로 일단 생기고요. 얘는 진균성은 아까는 저기 아메바는 단일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CT를 보면은 되게 농량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뭐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간혈관종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간 낭종과 간 혈관 중에 제가 빨간색이었잖아요. 제일 많이 생기고요. 가장 흔한 양상 간 종양이고 얘는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뭐 인접 장기를 누르면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개 단발성이고 10%에서만 다발성입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 70%에서는 전형적 간혈관종이 나타납니다. 전형적 간혈관종의 초음파 소견은 균이랑 보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경계 그렇지만 그 심플 시스트와는 달리 여기 에피셀륨이 없어서 뭐 테두리는 없습니다. 할로가 없고 그 다음에 후방 음량 증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전형적 고액 간혈관종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네. 그 아까 비전형적 간혈관종의 첫 번째였던 고에코성 경계를 가진 혈관종인데 이게 조금 중요한데 왜냐면 고에코성의 경계를 가진 혈관 아까 제가 앞에서 그 혈관종이 되게 악성 그 간질환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고에코성의 경계가 악성 간질환과의 가장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게 그 헤파틱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암이니까 증식을 하고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주변을 누르게 되고 주변을 누르면서 변형은 저에코성으로 보이지만 얘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종은 고에코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간세포암, 당간암, 전이암 등과 같은 말리그넌트한 그 티슈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소견이고 대개 중심부는 저에코라고 합니다. 조회에 있어요. 고사님. 요거.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혈관종 원래 고혈인데 혈관종 안에 내부가 변성이 돼가 그 사이노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든요. 베스큘러.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는데 혈관종의 페리페리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연이 고에코. 그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 하죠. 혈관종의 특이한 소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위에 간 실질이 정상이고 마지막 스트롱 에코가 보이면 해망전마를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리고 참 설명을 잠깐 빠뜨린 게 왜 헤만지오마가 고에코인지를 설명 안 했는데 예, 고에코인 경우는 베스큘러 스트럭처가 많기 때문에 고에코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얘도 혈관종이니까 아래 혈액이 많이 있어서 액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체에는 또 비물 투과를 많이 하니까 또 후방 음량 증강 반사도 많이 하지만 통과도 많이 해서 후방 음량 증강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거대 혈관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거대 혈관종 이제 직경 6cm 이상의 경우 그다음에 출혈 혈전 유리와 섬유와 괴사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초음파상에서는 비균질성의 혼합형 에코가 보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악성 종양과 감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합병성 현황관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게 거대 혈관종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혈관종이 있고요. 이렇게 또 혈관종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CT에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혈관종의 일단 대표적 일단 얘는 혈관이니까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어렵다 싶으면 다이나믹 CT나 다이나믹 MRI를 찍어보고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이게 찍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딜레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완전히 인핸스먼트가 된 게 보여요. 혈액이 다 차가지고 서서히 지금 밖에서 안으로 차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쳤어요. 넘어가 주시고 이제 얘는 세 번째 미만성 간질환과 동반된 혈관종인데 제가 앞에서 그 혈관종 자체는 고에코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베스큘러 스트럭처가 반사를 많이 시켜서. 근데 이 지방간들과 같은 이런 미만성 간질환도 되게 고에코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초음파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하얀 거에서는 까맣게 보여요. 바깥이 하얗기 때문에 얘는 고에코지만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저에코 또는 중등도의 에코를 보여요. 왜냐하면 바깥이 얘가 더 하얘니까. 네, 이해가실 거예요. 얘는 이게 이제 T2 이제 MRI거든요. 얘는 T2 하이 시그널인데 이렇게 이제 그 T2에서 그 다이나믹 MRI에서 이렇게 서서히 차들어가고 있는 그 영상을 변형부에서 내부로 충만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간 혈관종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혈관종이 T2에서는 원래 혈액이나 물은 하이 시그널 나오고 네. 오른쪽은 T2 사진이 아니고 T1 사진의 네. 다이나믹 T1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차들어오고 있어요. 예, 나중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만성 간질환 아까 미만성 간질환과 동반된 그런 그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혈관종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50%에서는 스몰 헤파틱 셀 칼시노마 HCC로 확인이 되니까 CT, MRI 등의 추가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혈관종이 있는 경우고요. 이게 초음파 소견에서는 역시 잠시만 역시 MRI T2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이므로
간 혈관종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혈관종의 에코미 크기 변화인데 사실 크기가 변화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악성에 조금 더 부합하는 소견일 수 있는데 크기가 변화하니까 하지만 혈관종에서도 에코나 크기가 변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이렇게 혈관종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자를 땐 이렇게 구형으로 보이지만 크기가 커지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얘는 심플시트랑 달리 이렇게 에피셀리얼 월하고 캡슐이 없다고 그랬어요. 캡슐이 없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미세한 요철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불규칙하다고 다 악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체위에 따라서 어쨌거나 얘도 그 혈관종이고 안에 혈액이 차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주머니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물주머니 그 주머니 이리저리 흔들면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 바뀌는 것처럼 얘도 이 사람의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검사 시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압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수도 있고 내부 에코 양상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카멜레온 징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거는 간암이랑 다르다. 그게 뭐냐면은 간혈관종은 이런 험프 징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간 밖으로 이렇게 잘 삐져나가진 않아요. 간 표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표면은 그냥 계속 매끈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간세포 암 같은 경우는 얘는 암이니까 그냥 막 다 자라나와요. 험프 징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감별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기의 변화인데 요게 1년 전에 지금 간에 뭔가 있었어요. 1년 전에 이제 간혈관종인데 사실 간혈관종인데 1년 뒤에 찍었을 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좀 하얗게 그 좀 고에코였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저에코가 되고 그리고 크기도 좀 커졌어요. 마치 저에코 종류처럼 경계도 약간 불분명해졌지만 얘도 간혈관 종이었다는 거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역시 크기가 이렇게 변화하였지만 이렇게 크기가 변화하는 혈관종도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9년 뒤 이렇게 크기가 변화하였지만 이제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꼭 암이 아니고 혈관종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다이나믹 MRI나 CT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증례 하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헤파틱 헤만지오마의 증례고 73세 여자 환자이고요. 주소 얘기 안 했는데. 네, 그 휴즈 헤파틱 메스, 그러니까 인시덴털리 파인딩 휴즈 헤파틱 메스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가 헤파틱 메스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상에서 헤파틱 메스가 발견이 되었고 넘어가 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다이나믹 CT를 찍은 사진인데 조영전 그다음에 뭐 동맥기, 정맥기 그래서 문맥기. 아, 네. 문맥기. 이거 문맥기요? 아트리얼이고 오른쪽 포도랑. 네, 문맥기. 아, 네, 문맥기 그다음에 딜레이드. 네, 지연 영상 그다음에 10분 지연 영상인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점점 이제 내부로 들어서 차들어와가지고 다이나믹 CT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핸스먼트 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간혈관종의 소견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T1 엑시얼 이미지고 이건 T2 엑시얼 이미지고 아까 같은 그 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혈관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넘어가 주시고. 넘어가죠. MRI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또 만성간 질환에서 이제 생긴 그 간혈관종이고요. 그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혈관종이 지금 여기서 사진 좀 보죠. 네, 그렇죠. 네. 이야기하고. 네, 그 넘어가면 되고요. 이것도 같은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CT상에서 이렇게 간혈관종이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만성간 질환에 있는 이제 간혈관종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할 질환이 간혈관종은 이제 끝났고 간혈관종에서 기약해야 될 거는 악성 간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일단 고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는 안쪽이 저에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린다 그러면 다이나믹 CT MRI를 찍어서 이제 변연부에서 내부로 차들어오는 그 혈액의 그 양상을 알면 되고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환은 국소결절성 과정식인데 이게 서양에는 흔하나 우리나라에는 드뭅니다. 드문 질환이고 그래도 여성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면은 그 간의 페리페랄에는 포털베인에 의한 블러드 플로우가 부족한 부분에서 특히 간의 변연부에 그 문맥계에 의한 그 블러드 플로우가 부족한 부분에서 헤파틱 알터리가 자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헤파틱 알터리가 종괴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국소결절성 과정식인데 얘도 결국 헤파틱 알터리의
과증식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혈관에 의한 거면 섹토플러가 중요하겠죠. 분명히 얘가 과증식이면은 도플러 띄어보면은 그 근처에 뭔가 이렇게 박동성에 뭐 혈관이 보일 거예요. 뒤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게 센트럴 스카가 있어요. 뒤에는 헤파틱 아데노마는 센트럴 스카가 없는데 얘는 센트럴 스카가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네 이게 바로 그 헤파틱 아데노마인데 헤파틱 아데노마 FNH인데 요거거든요. 지금 요건데 여기에다가 색도플러를 지금 여기에 잘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에는 또 까맣게 이렇게 뭔가 약간 별 모양처럼 뭔가 저해커성 부위가 있어요. 맞지? 네, 그래서 색도플러를 띄워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박동성에 그러니까 동맥파로 계측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그 헤파틱 알터리의 그 종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이 헤파틱 알터리 주변에 뭐 그 무슨 파이브러스 티슈나 아니면 그래듈레이션 티슈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쌓이면서 센트럴 스카를 형성해서 이 바깥쪽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에코가 보이고 안쪽에는 지금 혈관이니까 이렇게 색도플러에서 그 동맥파가 기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FNH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넘어가 주시고요. 마지막 네, 선생님.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좀 드문 병입니다. 굉장히 드문데 서양에는 많다해요. 이 생기는 메커니즘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포탈 베인이 발달이 안 되면 그게 결국 리버는 먹여 살리는 혈관은 두 가지죠. 포탈 베인 4분의 3 헤파틱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가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가 리버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큰 중대된 헤파틱 아트리로 스포크 힐 그게 이제 차축형으로 이 혈관이 헤파틱 아트리 블러드 플로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위에 헤파틱 아트리에 나오는 분지에서 헤파토사이트들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헤파틱 아데노마입니다. 헤파틱 아데노마는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고 80%에서는 단일 종양이고 이제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나인이지만 말리그넌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쨌거나 얘는 헤파틱 아데노마니까 얘를 구성하고 있는 건 헤파토사이트밖에 없겠죠. 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FNH에서는 헤파틱 알터리가 그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센트럴 스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센트럴 스카가 없고 캡슐은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이제 얘가 그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인데 일단 초음파상으로 지금 상당히 고에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어쨌거나 세포니까 세포는 안에 뭐 팻도 많겠고 뭐 티슈들이 있으니까 그 고에코로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영전 CT에서는 근데 저밀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출혈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헤파틱 아데노마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아이, 그건 틀렸어요. 헤파틱 아데노마는 우리가 정상을 입은 어떤 스트럭처, 포탈 에리아가 있고 포탈 에리아에서 피가 사이노소이드가 헤파틱 아트리로 저 헤파틱 베인으로 가잖아요. 네. 리버가 사이노소이드를 중심으로 리버가 두 줄로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리버의 정상 리버는 포탈 에리아가 있고 포탈 에리아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쭉 사이노소이드가 센트럴 베인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헤파틱 아데노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 헤파틱 아데노마의 캐피러리가 발달되어 있고 세포들이 그냥 우리가 정상 리브의 구조가 아니고 세포 포도송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파틱 아데노마가 세포의 증식이 많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가 주위 간 리버보다 떨어지겠죠. 비슷하면 똑같겠죠. 그리고 또 이 헤파틱 아데노마의 특징은 헤파틱 아데노마는 베슬이 많기 때문에 헤모라지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어요. 고에코로 되겠죠. 네. 출혈을 일으키면. 네. 그게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무에코로 되겠죠. 네. 또 헤파틱 아데노마는 안에 글라이코젠이 많단 말이에요. 글라이코젠이 굉장히 많이 침준이 돼 보면 에코가 고에코 되죠. 네. 그렇게 헤파틱 아데노마는 고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저에코 모든 에코를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안에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아이소에코, 고에코, 저에코 다 보일 수 있어요. 다 보일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헤파틱 아데노마는 출혈성이 높죠. 그래서 헤모라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캔서, 칼시노무 제네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NH로 진단하면 수술 안 하죠. 그러나 헤파틱 아데노마는 크기가 크거나 또는 출혈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페리페럴 헤파티가보다는 럽처대가 페리토니 인트라페럴 브리딩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고에코가 아니고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모든 에코를 다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FNH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소에코, 저에코, 고에코 다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른 거지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나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과대학생이 본과 3학년이 맡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의과대학이 아니고 내과 쌤들도 잘 몰라요. 내과 레지던트 쌤도 뭐 잘 모르는 정도인데 아주 요약을 잘해서 강의를 아주 잘했어요. 거의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마지막에 약간의 틀린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나는 박수현 선생이 잘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아주 정말 잘했어요. 정말 또 영어 발음도 아주 좋고 강의도 잘하고 스피드 있게 잘했어요. 강의를 할 때는 너무 늘어지면 밑에 청중들 다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피드 있게 하는 데인데 너무 좀 스피드에 그게 없어요. 빠를 때는 빨리 하고 조금 느릴 때는 느리게 하고 또 한 그게 끝나고 다음 할 때는 약간 2초 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계속 빠른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슬라이드가 한 장에서 다음 넘어갈 때 의식적으로 한 2초 정도 쉬어야 돼요. 쉬고 시작해요. 그리고 할 때 계속 모노톤스를 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할 때 빨리 좀 천천히 할 때 천천히 이렇게 강약 고절을 해야 돼요. 음악도 그렇죠. 네. 음악도 빨리 칠 때는 빠를 때는 빨리 약할 때는 느릴 때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높게 할 때 센 음을 칠 때 아주 약하게 칠 때 그걸 잘해야 굉장히 잘하는 음악가죠. 그걸 제일 잘하는 지휘자는 누군 줄 압니까? 카라얀이죠. 카라얀이 아주 그걸 잘하죠. 강약 고저의 대비를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휘자들은 저 스피드 강이 많죠. 빠를 때는 엄청 빠르게, 느릴 때는 근데 빠른 게 어렵겠어요, 느린 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느린 게 어렵죠. 느린 게 어려워요. 음악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느리게, 가늘게, 길게 뽑는 것은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실력이에요. 아주 가는 약한 음을, 약음을 길게, 기스매처럼 길게 오래 뽑는 거는 엄청 어렵죠. 빠르게 높게 하는 건 쉬워요. 빠르게 높은 게 쉬운데 느리게 가늘게 길게 뽑는 거는 그거는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래서 빠르게 하는데 나중에는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져요. 지금처럼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듣는 사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아주 잘 맞춰 40분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뭐든지 질문, 지정 질문을 시킬까요? 자, 열심히 들었는데 질문 뭐든지.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헤파틱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고액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저액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일관된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간에 종괴가 발견됐죠. 발견됐는데 사실은 초음파에는 뭐 아이소에코가 되면 결절 인식 자체를 뭐하죠. 그러나 이 결절이 바깥에 프로트루딩 하거나 또는 베스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종괴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종괴가 있으면 결국은 초음파로서는 헤파틱 아데노마가
진단을 뭐하죠? 뭔가 있다는 정도로서 초음파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CT, MR을 하게 되는 거죠. CT, MR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스타디, CT하고 MRI 소견을 다 종합해가지고 패턴 다이그노시스를 했죠. 패턴 다이그노시스. 우리가 지금 우리 인공지능 딥러닝이 갑자기 발전이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때까지 모든 물리학자들이 뇌과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뇌과학이 미쳤어요. 왜 그랬냐면 뇌과학이 우리 브레인이 우리가 보는 사물을 내가 이걸 조합했는 거예요. 눈에서 들어오는 이걸 신호가 뇌에 가가지고 뇌에서 이걸 재구성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뇌에서 재구성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사람 보는 이 세상하고 개가 보는 세상하고 박쥐가 보는 이 세상 전혀 틀려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인공지능이 개발 안 돼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들자면 개라하는 동물을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시키려면 개는 네 발이 있고 개는 크기가 어떻고 개는 어떻고 뭐 이걸 엄청 많잖아요. 이걸 입력을 시켰더니 그게 끝이 없잖아요. 개만 해도 얼마나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뭘 했냐면 컴퓨터가 개발한 직능이 좋은데 패턴을 계략한 이 세상에 있는 계략하는 걸 전부 다 사진을 찍어 그걸 컴퓨터한테 입력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패턴 다이그노시스죠. 컴퓨터가 패턴을 쫙 보고 나니까 왜 되느냐 하면 계략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패턴으로서 알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상이야기 패턴 다이그노시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간혈관종은 어떤 것이다 하는 머릿속에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작을 때는 고에코고 좀 더 크면 안에 내부가 헤테로지니어스고 마지날 고에코가 있고 주위에 리버 시로시는 패티 리버에서는 마지날 고에코도 없어지고 저에코고 해망조가 커지면 뭐 아까 지금 그 패턴이잖아요. 머릿속에 패턴을 다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딱 볼 때는 내 머릿속에 패턴하고 내가 지금 보이는 영상하고를 어떻게 패턴을 보고 진단하잖아요. 패턴 다이그노시스를 나중에 췌장 공부해보죠. 췌장은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하고 의학은 물리학이나 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수학 물리학은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의학에 특히 영상의학은 패턴 다이그노시스 환자 보는 것도 똑같죠. 리버 시로시스 환자를 보는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는 어떠한 게 있다 하는 건 머릿속에 패턴이 있고 그 환자를 보고 내 패턴에서 머릿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 가장 most likely 한 거를 진단내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 과학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막 머리에 푸시업 지식을 일단 푸시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내가 보는 그 영상을 얻는 거 하고 내 머릿속에서 컴퓨터의 머리 안에 브레인에서 얻는 게 맞느냐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게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는 남자가 있어 여성님이 해야지. 제일 뒤에 앉아야 자, 질문해요. 생각나는 데 질문을 생각나는 데 해야 돼요. 빨리. 너무 잘하려고 하는 질문은 좋지 않아요. 생각나는 데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궁금한 게 여기 지정 질문인데 잠깐만.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여기 그 9년 뒤에 커진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계속 팔로업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로 치료 필요 없고 그냥 팔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어요. 해망자만 아주 드물게
아주 닮은 게 해망점 안에 이게 혈관이 부서지거나 또는 뭐 헤모라지를 일으키거나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뭐 바람 부는 날 중국집 간판 떨어져가 머리 박을 확률로 재수 나쁘면 길 가다가 우리가 길 가는데 차가 음주운전 차가 나를 때리 박아가지고 내가 다리를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런 확률이니까. 네. 자, 지정 질문. 아까 그 궁금했던 게그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네, 그때 간이 전체적으로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이게 빌리어리 하마토마 아니에요? 빌리어리 하마토마. 네, 빌리어리 하마토마죠. 빌리어리 시스트 아데노마 아주 드문 질환이었어. 내가 언급을 안 했어. 빌리어리 하마토마에서 간이 전체적으로 모양 똑같. 네. 크기는 똑같아. 파이프 에코의 개구리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모의고사에서 풀었을 때는 뭐라고? 크기. 네, 그 랩소견이 그 거의 정상으로 랩소는 정상이. 네. 근데 그 간 경화 같은 경우도 그 크기 실제 크기가 초음파로 봤을 때 어떻게 그게 보이는 건지. 네, 너무 어렵게 질문했어요. 질문을 엄청 돌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바일 닥트가 원시 바일 닥트가 없어져야 될 원시 닥트 남아가 그것이 확장이 돼 가지고 작은 시스터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반사를 해 가지고 고에 멀티플 고에코 생기고 코메텔 에코가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리버에 고에코 점들이 쫙 깔리니까 패티 리버나 크로닉 리버 디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간 기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간에는 간 기능도 정상이고 리버의 컨피규레이션 크기도 정상이고 모양도 정상이에요. 리버 시로시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버 시로시스 되면 안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그 다음 포탈비니 프라플로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리버 시로시스 되면 여기 오늘 우리는 강의 안 하지만 첫째 리버가 어떤 변화? 첫째는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요. 그 다음에 리버의 라테랄 로브의 미디알 세그멘트는 슈링키지 돼요. 그 다음에 코데이트 로브는 커지고 라이트 리버의 안테리얼 포션은 유지하는데 포스테리어는 슈링키지 되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리버가 오해돼요. 공 모양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모양 형태가 변하는 거죠. 내가 레지던트 할 때 그러니까 리버의 시로시스는 리버의 형태도 변하는 거죠. 레지던트 할 때 PK 실습을 나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과 시간에 배울 때는 리버 시로스 때문에 리버가 쪼그라든다 했는데 LC 환자 배를 만지고 에피가스님에 딱딱하게 엄청 크게 만져지는 거예요. 리버 실은 전체는 쪼그라지지만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는 커지잖아요. 그래서 에피가스님 만져지는 거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이잖아. 시로시스인데 왜 리버가 커졌나? 커졌는 게 아니고 라테랄 세그멘트가 어도만하게 커졌는 거죠. 라이트 로브는 쪼그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질환 자체가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환자를 LC라든지 크로닉 리버 디지로 오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질문을 핵심적으로 자꾸 빙빙빙빙 돌아가지 마.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질문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10분간 쉬고 8시에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커피 드시고. 아유 잘했어요.